교수님, 공유가 켜져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됐나요? 됐나요? 네, 저는 짧은 기사인데요. 오아시스 3분기 영업이익이 12.6%로 감소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어, 그래서 새벽 배송 전문 플랫폼 오아시스 마켓이 3분기 영업이익이 1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고요. 매출이익은 6.0%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57억 원으로 13.9% 증가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매출 원가율이 지난해 대비 3%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판매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매출 원가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은 개선됩니다. 온라인 매출도 지난해보다 12%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이 기사를 했다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원가율, 그래서 단어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짧은 기사를 고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광고비, 임금 등을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이익에서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것은 경상이익. 그래서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 매매 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 손실과 법인세 등을 차감한 것. 그래서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의 이익을 제외하고 계속되는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찾아본 기사였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왜 이걸 선택하셨다고? 아, 그 공부하면서 좀 단어 정리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매출 원가율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요 기사에 나오는 요 단어들을 복습하고자 기사를 고르게 됐습니다. 음, 저는 이 오아시스는 처음 듣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예요? 마켓컬리 쿠팡이츠처럼요. 그 새벽 배송을 해주는 마켓컬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새롭게 이용하신다고 해서 저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음, 그 마켓 캘린더 이런 데랑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마켓컬리가 요즘은 조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다른 마켓컬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오아시스를 새롭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라고 권해서 저도 처음으로 검색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책. 노란 책은 어느 분이 하시면 되나요? 홍진선님 먼저 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영민님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같아요. 하세요. 왜 실내에서 모자를 쓰시나? 저는 327페이지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 수익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원 확보를 위해 지출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지출은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 유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 취득, 처분에 따른 현금 유출 및 유입.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이 해당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자산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설비 투자 규모가 작고 금융자산 투자 비중이 높게 되고요.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설비 투자를 위해 자금을 많이 지출하므로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 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보다 많다면 기존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설비 자산 매각이 많으면 돈벌이 수단이 감소해 미래 현금 흐름이 감소할 수 있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회사의 미래 전략 또는 사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단기 차입금이 있는 이유는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 자본과 차입금 크기 및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 취득 또는 상환에 따른 현금 유입 및 유출, 사채 발행과 장 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 유입, 세 번째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단기 차입금의 감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서처럼 삼성전자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달러나 유로,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수출이 많기 때문에 항상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 10만 달러가 발생할 때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빌려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서 환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을 해지라고 하는데 외화 자산에서 발생할 예상 손실을 외화 부채에서 발생할 예상 이익과 같게 만들어 자산 변동을 영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환율 하락으로 채권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만 채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하셨어요. 어려운 말 혹시 없으세요? 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투자활동 삼성전자가 2019년에 그 조금 전에 표를 보시면 현금 유출이 어, 억 원이니까 13조 5,371억을 지출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유형자산 취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뭐 40년도 더 됐지만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현금 유출이 있다고. 근데 앞에 책에 있는 것처럼 투자 현금, 활동 현금, 투자 활동 현금을 이미 혹시 플러스가 되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처분해서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회사가 축소되는 경향이라서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좀 더 앞장에, 거기 좀 앞에서 보시면, 거기, 그 표에서 좀 내려가서, 거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
첫 번째로는 단기 금융 상품의 순감소를 해서 단기 상품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6조 2,124가 플러스가 돼 있고 여기 2번이 장기 금융 상품 그것도 처분해도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4번, 5번은 뭐냐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사고 취득하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은 뭐냐면 그 단기적으로 사고 팔겠다는 것이 6번, 7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 9번은 뭐냐면 그 중소기업이나 관계기업들의 지분 투자하는 것. 그 처분한 거가 586억이고 그거를 취득한 거가 9,251억이고 11번을 10번을 보시면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같은 거를 처분한 게 6,010억, 그다음에 11번은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거가, 그러니까 기계 설비나 이런 거 샀던 거가 그 17조 2,400억이고, 13번, 그 2조 8천, 13번에 맨 나오는 것도 보시면 이게, 어, 다른 회사의 그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산 거가 1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잠깐 보시면, 어, 조금 내려가서 그 표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서는 재무활동에서는 단기 차입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배당금 지급이에요. 배당금 지급으로 재무활동이 많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배당금 지급을 어, 영업현금에다가 포함할 건지 재무활동 현금에다 포함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한 거라서 재무활동에 어, 프레임으로 표시를 해서 삼성전자는 주주들한테 배당금 지급한 거가 2019년에 얼마냐면 9조 6,182억이에요. 9조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아예 꺼내신 것 같아서 앞쪽에 영업 현금 흐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공유 안 하고 여기. 어, 이것도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선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표가 그 영업 현금 흐름 조금 전에 배영미 선생이 얘기했던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영업 활동이라는 것은 거기 조금 내려가 보시면 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고 그다음에 그 투자 활동 그다음에 그 재무 활동인데 영업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그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좀 거기 밑에 보시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직접법을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직접법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간접법으로 만들어요. 어, 그 밑에를 좀 보죠. 그 다음에 거의 간접법을 하고 표 있는 것처럼 그 이제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유출 비용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현금을 내거든요. 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발생기 단기 순이익에서는 그 단기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차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비는 과거에 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돈이 나갔고 감가상각할 때는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밑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유용자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돈이 나간 시점은 언제냐면 그 기계장치를 샀던 시점에서 나갔고 영업현금에는 뭐냐면 영업현금 할 때는 돈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간접법 할 때 이거를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장기 순이익은 현금 노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만큼 플러스하면 영업환급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간접법 이야기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번 큰 책에서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좀 더 내려가 보시죠.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계속해서 내려가 보시죠.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좀 그래도 자세하게 했는데 그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단기 순이익에서 조정한 거가 그 나가 있잖아요. 조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주석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자산 부채가 또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자 받은 거, 이자 지급한 거, 배당금 수입한 거 그렇게 해서 영업 현금이 2019년에 22조가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영업 현금 전체만 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는 어느냐? 저예요. 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네네. 저는 343페이지 시작하는데요. 어, 보시면 현금 유입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그 344페이지 여기 6-1 그림 보시면 이제 계약상 의무가 있고 거래 종결 시 현금 유입, 유출이 발생하면 금융상품, 그렇지 않으면 비금융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법에 따른 강제력이 있는 경우로 법적 의무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을 구분하면 계약에 따라서 현금 유입, 유출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 발생 회사는 발행한 금융 상품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면 금융 부채로 분류하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면 지분 상품으로 인식합니다. 어,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면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현금 흐름 특성과 관리하는 사업 모양을 근거로 하는데 이것들은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묶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서 현금 흐름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삼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비중이 높다면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채권 비중이 높아서 이자와 원금의 수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주식 비중이 높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채권 비중이 높은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상각 후원가로 측정하고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자 수익만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정가치랑 제가 좀 알아봤는데 공정가치란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판매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또는 지급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즉,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 시장을 반영하여 계산된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각 후원가는 자산의 원가에서 뭐 감가상각, 상각 또는 뭐 상환 등을 통해서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가치입니다. 상가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이제 채권은 계약 조건에 따라 약정일에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상가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직전 페이지인 347페이지에서 또 언급했듯이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채권 비중이 높은 거니 그 말인즉슨 대부분 채권으로 구성되는 건데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채권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각 후원가로 평가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사 계획하고 아파트 시세의 비율을 들었는데요. 이사 계획이 있으면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 그러니까 공정 가치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보다는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시장 가격 변동이 해당 자산의 장기적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가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상가 후원가로 평가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0페이지 좀 더 이제 뭐 깊이 들어가기에는 뭐 보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해서 뭐 상가 후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4페이지로 가시면 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될지 아니면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될지가 달라집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단기 손익으로 즉시 반영됩니다. 반면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음. 장기 보유 목적의 금융자산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기업 성과가 왜곡될 수 있고 주주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은 배당할 수 없도록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사례로 이마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마트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 주식에서 이제 평가 손실이 371억 원 발생해서 장부 금액이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내 신용 평가사들은 이제 이마트 신용 등급을 지속 하향 조정했는데 금융자산인 이제 삼성생명 주식이 신용 등급 하락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삼성생명 주식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주가 하락으로 삼성생명 주식의 공정가치가 하락해서 이마트 신용 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에서 신용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평가 손실과 그 손상 차손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인식한다는 이제 공통점은 있지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만 금융자산의 신용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음. 손상 차손은 신용 손실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그 평가 손실을 단기 손익에 반영함으로 별도로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상가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기 위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음, 이제 공정가치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6-7을 보시면 360페이지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정가치 서열 체계에서 수준 1은 활성 시장의 공시 가격을 이용하므로 주간의 개입이 전혀 없어 신뢰 수준이 높고 활성 시장이 없는 수준 2에서는 비슷한 시장의 공시 가격을 공정 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3을 보시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 시장도 없고 기업의 자체 뭐 자료를 이용해서 공정 가치를 측정하므로 신뢰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이 6-7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지금 36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이해하셨어요? 저 다 이해했어요. 정말 네. 이게 되게 다섯 어려운, 번, 5번 읽었어요. 어, 잘하셨어요. 그 맨 위쪽으로 가보실래? 음, 위쪽에 가서 조금 더 내려가세요. 조금 더 내려가세요. 이게 우리 저 큰 책에서,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예. 여러분들한테 별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어, 국제회계론이 들어오면서 더 복잡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 음, 저기,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옆에 그, 파란색으로 채권 비중이 높은 거 이렇게 써놨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가 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나 그다음에 뭐 국채나 지방채 같은 거를 사가지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보통 써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비교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니고 그 저기 그 사채나 국채, 지방채를 사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게 되면 아니고 아까 하신 분들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 있어 거기서 그 하는데 지난번에 관련했던 것 중에서 사채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서 관련해 준 게 있었는데 저기 어,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상각과 원가를 별로 조정할 게 없는데 그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하게 되면 그 거만침까지를 이자율을 다 고쳐가지고 원가를 조정해서 상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그 옆에는 주식 비중이 높은 거라고 써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는 뭐냐면 수시로 사고 팔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거는 단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은 만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기로 가지고 있을 것. 그것이 기타 포괄손익 측정 자산이에요. 그래서 옆에 주식 비중이 높다고 써 있긴 하지만 주식이나 그러니까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 국제회계 기준 전에는 말이 되게 간단했는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을 뭐라고 썼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서 평가 손익이 생기더라도 금방 저기 실현이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밑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그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매도 가능 증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은 길게 쓴 것보다 좀 간단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은 매도 관련 증권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평가 손익을 단기에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시면 저 분류를 누가 할까? 분류를 회사가 해요. 이사회가. 그래서 지금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놨던 거를 단기로 바뀌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그 평가 이익이 1억이 났어요. 1억이 났는데 그거를 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안 그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단기 손익이 많아질 거거든. 이해가 안 되시나? 원래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뭐냐면 평가는 하지만 그 자본 쪽에다가 올려놨는데 단기 손익을 바꿔놓게 되면 단기 손익이 올라가거든요. 별로 이해한 얼굴들이 아니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걸 처음에 회사가 분류를 하고 나서 단기 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 쪽으로는 못 바꿔요. 아, 그건 바꾸고 거꾸로, 어, 이게 제가 이렇게도 가나 모르겠네. 그 단기 손익에서 1, 2 가는 건 되는데 거꾸로 옆 밑에서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으로 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건 안 돼요. 허용을 안 해줍니다. 저기 단기 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허용을 안 해줘요. 그 1시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난번에는 안 했지. 그런 거가 있다가 보시면 되고 맨 밑으로 가보시면 이게 지금 고급 회계라서 좀 어려운데요. 맨 밑으로 한참 뒤로 가셔보시면 더 계속 내려가시면 여기 아니다 저기 평가 나오는 것 쪽에서
좀 더 가시면 아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여기가 아니고 저기 그 현가 계산하는 거가 있었는데 잠깐 좀 내려가 보나 조금 올라가 보시고 그것도 설명드리면 수준 1, 3 근데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데 어, 그 주식이 상장돼 있고 그러면 그 시가를 계산하기가 편한데 그 지금 비상장 주식 같은 거는 시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준 2나 수준 3이 돼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요 그림 6-7에 나온 거고 조금 앞으로 가보실래요? 더 앞으로. 잠깐만요. 여기서 아니고 요거 잠깐. 그게 우선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인데 여기서 보시면 음, 그 지금 1년 1년 후에 100원이 그 12%로 그 할인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는 얼마냐면 그 89가 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100은 80이 되고 3년 후에 100은 70일이 되고 그 저기 3년 후에 1000은 712가 되는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거든요. 100을 1.12로 나누고 그다음에 2년 차는 1.12에 이계승을 그 곱하기 2를 해서 하고 여기는 3으로 계산하거든요. 그 여기 이 화면의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계산들을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현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좀 밑에 가보실래? 미래 가치가 따로 나오지 않나? 여기는 안 나왔네. 잠깐만요. 미래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보통 그 앞에 거만 보시면 좋긴 한데 그 뭐라 그러나? 지금 요 표는 그 3년에 얼마 받은 것까지 현재로 봐서 이렇게 계산한 건데 여러분도 그냥 어, 프레젠트 밸류 현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노란 책은 세 부만 발표하면 되죠. 그다음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 진짜 고양이? 몇 살 네, 됐어요? 네, 진짜 고양이 10살이요. 네? 10살이요. 아이고, 그렇구나. 교수님, 근데 가짜 고양이가 있나요? 네? 다시 한번. 근데 가짜 고양이가 있나요? 저기 잘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잘 들리나 모르겠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입니다. 네, 이거 보이세요? 이게 안 돼, 잠깐만. 이거 보이죠?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좀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한 10주 전에 배웠는데, 부가가치세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채팅방에 쓰시면. 네. 네, 간접세, 맞아요. 그, 간접세가 뭐냐면, 직접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 직접세는 소득세 세율이 10%에서 50%까지 올라가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적게 내고,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은 50%씩 내서, 어, 수-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간접세는 그런 게 없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그냥 일률적으로 10%거든요. 그래서 설명들을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셨지만, 그 이건희 회장이 마시는 그 맥주에 들어가는 간접세나 우리 같은 사람이 마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세 조항이 별로 없어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맥주도 그렇고, 휘발유 이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세 조항이 좀 없고, 우리나라는 부가시세가 우리나라에 실제에 미치는 게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여기가 지금 이게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케이스가 어떤 건지. 부가세가 정답이 없는가 제목을 잘 썼는데, 어, 지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렇게 문화예술이 어떤 거라고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는 면세예요, 면세.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 여기서 면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면, 이 면세의 반대말이 뭘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으면 1번, 안 붙으면 2번.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면세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이런 말인데, 그 재화나 용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데, 그러면 물건을 판매할 때, 세법에서는 물건을 판매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물건값 이외에 10%를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부가가치세 과세인데, 어, 그 면세가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이제 그 예술 창작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써 있는데, 하나가 그, 그러니까 모방해서 한 거는 창작품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공포한 거고, 이 부가세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이고요.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든 거고, 요 기본 통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세청장이 세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니까 유권서 같은 거를 서머라이즈 하는 것이 기본 통칙이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창작 공연인지 아닌지가 그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판례를 누가 읽으냐면 현영 씨는 화면도 보이고 저 또한 두 개 켜놓으신 거야? 네. 누가 읽어보시냐면 아, 아까 화면 안 킨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김재희 씨가 이거 읽어보실래? 그 창작 뮤지컬 공연과 부가시대 환급 거부 조성. 창작 뮤지컬 공연과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조심 2011광1710 광주지법 2011 구합 3395 사건 개요. 뮤지컬 공연 사업자 해당 뮤지컬 공연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모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약 1,300만 원을 환급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해당 공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로 판단해 환급 신청을 거부함. 사업자의 주장 1. 쟁점 공연물은 음악, 미술, 사진에 해당하지 않음. 2. 영화 원작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공연할 권리를 매수하였음. 국세청의 주장. 원작 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임. 조세심판원 판결. 조심 2011광 1710 해당 뮤지컬 공연은 원작 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임. 법원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술창작품은 해당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따라서 해당 공연물이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항소 여부. 상기 지방법원 판결 이후 피고인 국세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후 원고인 사업자가 소취하. 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혹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우선은 뮤지컬 사업자가 아마 광주 쪽에 있던 뮤지컬인가 봐요. 거기서 그 뮤지컬 공연한 것이 창작품이 아니고 창작품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봐서 1,300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거는 창작품이라고 그래서 환급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게
조세 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메뉴에 있는 조심이라는 거가 뭐냐면 조세 심판원의 약자예요. 조세 심판원에서는 판결이라고 하는 게 조세 심판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11년도 광주지방국세청 거를 한 건데 2011년에서 그 별도 창작품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 면세가 맞다고 그래서 국세청을 손들어 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납세자가 그 행정법원에 다 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그 납세자가 맞다고 그러니까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는 그 이게 그 창작품이 아니라고 본 것이 맞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밑에 거는 보면은 그 국세청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이 원고가 사업 원고가 소취하였다는 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우선 여러분들 좀 여담인데 음, 그 세무조사가 나와서 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납세자들이 그 불복을 할 수 있어요.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처분을 그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복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상적으로는 그 뭐지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벌금 딱지 날아오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별로 없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나 봐. 그래, 그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뭐 경찰서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판단하기 좀 힘든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왔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항상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그 행정청에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조세 쪽에는 조세 쪽이나 특허 쪽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 심판원이라는 데다가 일단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서 삼심을 해야 되는데 어, 조세 심판원에서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씀 그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 행정심판이라는 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행정심판이라는 말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행정심판, 조세심판원에서 그 신청한 거가 행정심판이고, 그 심판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시 이제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2013년에 그 이런 거를 넣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저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그 2010, 우리가 아까 책이 2015년 책이었는데 그 예전에는 예술 창작품에 미술, 음악, 사진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뮤지컬이 그러니까 연극하고 무용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뮤지컬이 여기 연극에 들어갈까? 세무서 사람들이 여기다 뮤지컬은 연극에 안 들어갔다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음악하고 뭐 이렇게 다 근데 지금 법은 이렇게 2016년에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 그 기본 통칙에 보면은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익금 이런 거를 주체적으로 기속시키지 않을 것. 그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 공공단체가 공식으로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그다음에 사전 행사 계약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실비반상적이거나 부정한 경비를 협찬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산 목적인 경우 비영리 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것들도 보면은 그 이게 실비변상인지 아닌지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정환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 요거. 창작 뮤지컬 공연과 부가가치세 환급 거분 처분 취소 소송 조심 거기 2011호. 조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 아, 다음에 예. 사건 사건 개요만 개요. 네, 읽으세요. 사건 개 예? 네. 예, 사건 개요. 앞서 소개한 창작 뮤지컬 공연에 대한 판례에 포함한 두 번째 쟁점 사안임. 사업자는 땡땡땡 광역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땡땡땡 정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해당 공연물을 제작함. 해당 뮤지컬 제작 계획서를 보면 재원 8.5억 원의 조달은 정부지원금 4억 원, 기타 입장권 및 협찬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진흥원으로부터 3.93억 원을 후원받았고 이에 대한 정산 의무 또한 있음. 사업자의 주장. 땡땡땡 광역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땡땡땡 정보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았으나 영리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볼 수 없음. 국세청의 주장. 해당 공연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에 해당함. 입장료 수입이 실비 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공연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교수님 이게 응?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이게 공연 제작은 이게 좀 그 직접 생산 증명서랑 그런 응? 것들이 직접 생산 증명서 있잖아요. 뒷재 생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생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안 끊으면 지금 1,000만 원 이상은 보통 대부분 공연이라든지 전시 뭐 또는 뭐 기획 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게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직접 생산 증명서가 없으면은 사실은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계약을, 말인즉슨 어, 어떤 계약을 맺죠? 용역 계약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연도 용역 계약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못 하거든요. 이게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많이 예, 사례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약을 못 한다는 거가 어디서 누구랑 누구랑? 어, 갑과 을이 지금 사실은 재단 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기획으로 하는 모든 공연이라든지 전시 기획 이런 것들은 그 사업자가 직접 생산 증명서를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법이 바뀌었어요? 어느 법이 바뀌었냐고요? 저희가 무슨? 계약하는 방법이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법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뭐야 공공기관 그 저기 뭐지 그 중소기업 그거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공공기관이나 막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경쟁 상품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1,000만 원 이하는 사실은 지금 이게 이 판례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 관련 법령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채팅방에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바뀐 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뮤지컬을 했던 사업자는 뭐냐면, 아마 광주광역시 같은데, 거기서 100% 출연한 진흥원에서 후원받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아니다. 목적을 하지 않는 행사를 볼 수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영리로 하는 거로 봐서 면세로 해서 환급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 보시면 되고, 다시 그, 음, 이거는 우리 신재희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축제 등에 대한 대행 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임. 조심 조심 2013 읽는 거 안 읽고 있어도 좋아요. 사건 사건 개요. 개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를 대행하고 땡땡 문화재, 땡땡 구청 주최, 땡땡 후원, 땡땡 축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업자의 주장, 해당 행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 해당됨. 네, 계속. 국세청의 주장, 아니, 여기 2번부터, 2번부터. 이번에 기본 통칙의 행사의 주체는 관계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최한 경우만 면세로 볼 수 없음. 당초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청이 사업장을 방문, 도청 등 공공단체가 주최, 후원, 협찬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음. 국세청의 주장,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이나 협찬을 통하여 직접 문화 행사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건 문화 행사들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의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한 후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업자는 동일한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조세 심판원 판결.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 법인의 책임 하에 행사의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대행용역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며 행사 대금 내역서에 필요 물품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행사 내용 별 업무량과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없어 쟁점 용역이 실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가 쟁점 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용역 금액 산정 내역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어떻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금을 걷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하긴 한데, 납세자가 과세를 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를 하게 되면 와가지고 면세라고 하고, 납세자가 면세라고 해놨으면 와서 과세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보면은 그 저기 개인 사업자가 다른 뭐 했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저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면세 사업자로 했다는 거거든요. 면세 사업자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안 했는데 나중에 와서 추징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보면은 이게 대행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행 용역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영리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 저 그러니까 이 대행 사업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거로 봐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조세 심판원에서는 이게 실비 변상적인지 하는 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 전에 대행으로 보게 되면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걸 봐서 부가세 과세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만침을 어느 분이 보시면 좋으냐면 한혜영 씨가 읽어보실래요? 문제점, 광고 협찬금의 경우 협찬사는 협찬 대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업자는 반대급부로 자사의 행사 관련 인쇄물에 협찬사의 로고를 명기하는 등 광고 영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임.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등의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 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해석도 있으므로 각 사안별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함.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음, 일단 여러분들 광고를 하면은 광고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러나 여기 이제 문화예술 행사 말고도 잡지사에서 잡지사들도 광고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해서는 세운기한서 10%를 그러니까 세운기한테를 발행하고
그 10%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광고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잡지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잡지는 여러분들 부가세 과세 될까 아니 안 될까? 잡지. 여러분들 책은 도서는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책. 다시 말씀드리면 책의 부가세가 과세된다. 1번. 안 된다. 2번.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 거기다 맞네. 2번.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이런 거는 부가세 면세가 맞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어, 저 잡지나 도서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그, 그 잡지 발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신문도 그런데 그 저기 잡지 판매하는 대금하고 광고 대금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대략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요새 신문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신문 볼 때. 근데 광고 없으면 그 신문 값이 한 3만 원 가지고 그 가능할까?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구독료는 별로 안 되고요. 광고가 훨씬 많아요. 근데 광고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 잡지사 이런 데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저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매입세액을 또 구분을 하는 막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신문사 잡지사는 또 부가세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요 색깔은 좀 아니는데 아까 거는 조심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국심이라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 국세 심판원이었어요. 그랬다가 한 2010년 정도에 조세 심판원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국심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조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전에 국세 심판원 때는 국세만 담당했는데 조세 심판원이 되면서 지방세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심판원 이름이 국세 심판원에서 조세 심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세 심판원일 때는 요게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냐면 국무총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좀 이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무사는 이걸 계속 판례라고 그러는데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 심판원의 이거는 판례라고 안 그러고 그냥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광고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여기 서면 3팀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국세청 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국세청 본청에도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 국세청에 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문서로도 볼 수 있는데 서면으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효력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나갔던 거를 그냥 이렇게 서머라이즈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서면이라는 회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공동투자, 공동제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공동투자하고 공동제작은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조인트 벤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조인트 벤처.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과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공동 참여 기업들이 자본, 자원, 기술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각 기업은 프로젝트 위험을 나누어 가지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조인트 벤처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참여 기업들은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콘소시엄이라는 건 있는데 콘소시엄은 뭘까? 콘소시엄.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콘소시엄. 컨소시엄은 여러 개의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럼 조인트 벤처하고 컨소시엄은 어떻게 달라요? 이게 영어에서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적인 말은 아닌데요. 그 좀 구분하기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저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가 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투자 주관사가 있고 여기 투자 참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주관사가 모든 거를 그 이제 우선은 영업자인 A사가 책임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그 음, 여기서 50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 여기서도 어, 이 A사 투자 주관사도 50을 내고 이 투자 참여자도 50을 내서 그 그러니까 200이 나와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100이 나왔는데 A는 6을 갖고 B는 4를 갖는 경우.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투자 주관사를 주관사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요. GP. 제너럴 파트너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돈만 대고 이익 나면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수동적 참여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능동적 참여자고 여기는 수동적 참여자인데 그, 어,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명씩 조금 전에 읽었죠. 최수 선생 이거 읽어보실래?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처리 방안. 어, A와 B가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별도의 법인 설립도 가능함. 해당 공동 사업장 전체 이익, 즉 전체 소득 금액을 산정한 다음 손익 분배 비율별로 분배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모든 매출과 비용을 6대 4의 비율로 각각 나눠 각자의 매출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모든 매출과 비용을 A의 명의로 회계 처리한 후 B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인의 지분 40%를 청구함. A가 B로부터 받는 50%는 차입금,
투자 차입금, 즉 부채로 인식하고 상환 시 추가로 지급하는 40%는 이자 비용 또는 송금으로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느 걸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우선 2번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여기서 세운기한서 같은 걸 다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세운기한서 발행을 이렇게 2번처럼 따로따로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번이 뭐냐면 여기 별도 법인도 설립하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아주 뭐 3, 4년씩 가지 않는 한 별도 법인으로 하는 거는 좀 별로 메리트가 없고 그 여러분들 공동사업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 공동사업자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뭐라고 나와요? 두 개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네. 보통은 개인들이 한번 말씀드렸나? 문화예술 한 8년 전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모여서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동사업자를 만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사업하는 걸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들끼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민법에서는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말이 공동사업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공동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둘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그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주관사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이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둘이서 계약서를 만들고 공동사업자로 그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그 세운기한 그 세운기한서도 발행도 하고 세운기한도 받고 그다음에 배분을 이렇게 해주는 방법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1번이고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여기 익명조합이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익명조합. 김대리 씨는 아까 1번 한 거는 3번도 있네? 아까 익명조합 한번 검색해 보실래? 익명조합은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자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자는 이익을 분배받되 손실은 출자금 한도로 제한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투자자는 외부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업 통제는 운영자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익명조합은 법인이 아니라 계약 관계라서 네. 법적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해는 됐어요? 익명조합이 뭔지? 이게 상법에 보면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여러분들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가 있었는데 합자회사를 보면은 합자회사에 무한책임 사원하고 유한책임 사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익명조합에서 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익명조합원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익명조합이 상법에 있긴 있는데 거의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가끔 씁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관계인데 요새 와서는 이 상법상의 익명조합을 좀 쓰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법에서 어, 이 B사가 그 익명조합원인데 그때 받아갈 거를 배당으로 볼 거냐, 이자를 볼 거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 투자 참여한 사람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공연장을 제공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 일단 B가 제공한 대관 요구에서는 B가 A에 대해서 그 세운기한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분배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는데 그 이거를 제가 볼 때 이게 이자냐 배당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그냥 배당 같은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B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출연 용역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런 케이스가 여기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론이냐면은 이거를 여기는 인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 다시 또 검색 노무출자라는 말이 있어요. 노무출자. 노무출자라는 거는 뭘까? 뭐라고 나와요? 노무출자. 이게 일본어인가요, 교수님? 응? 일본어예요?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저, 노무출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나? 채팅방에 쓰면 노무출, 자금을 대신해 노무출자는 아, 네?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일한 거. 노무출자 안 나와요? 자금을 대신해 노동이나 기술을 출자해서 맞아요. 기여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일종의 인적 요인인데 노무출자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인데 여기도 방식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비용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실무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대표법인의 경우에는 그 한번 배웠던 그 그러니까 정규 증빙과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여기다 좀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티켓과 입장권 판매인데 어, 여기는 뭘 말씀드릴까? 우선 이 저기 이 상품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품권은 그 이게 저기 재활까 용역일까? 너무 어려운가? 그런 말을 빼놓고 그냥 여기 할게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상품권이나 항공권, 영화 예매권 같은 거는 그 저기 우리가 상품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가세가 저기 안 붙어요. 그거는 돈과 같이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지금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일단은 세안경에서 발생이 아닌데 다만 이걸 판매하면서 그 판매하는 활동을 도와준 거 그거는 그 대가만은 부가세가 그 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시면 어, 입장권을 발행할 때 여기 발행하는 케이스가 여기서 보시면 뭐 티켓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별로 따로 안 하겠습니다. 꼭 계속 넘어가서 음, 음, 또 하나 어려운 거 말씀드리면 제가 발음이 나빠서 채팅방에다 쓸게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아는 말로 본인 말로 좀 바꿔보실래요? 공급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 어, 그 여기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라서 그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외국에 수출하면은 영세율이 된다 그랬거든요. 제로 레이트를 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재화는 해외에서 그 소비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과세 안 되기 때문에 영해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수출 촉진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 촉진 제도라는 의미보다는 부가가치세 저 과세 이론상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세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그 물건을 수입할 때 그 수입하는 그 물건,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가 될까? 이거 제가 초창기에 한번 설명했는데 외국에 있는 그 판매자한테 우리나라 소비자로부터 그 부가세를 걷어서 내라고 우리나라 국세청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은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관이 그 물건이 통과할 시점에 그 외국의 그 판매업자를 대신해서 세관이 그 관세도 걷고 관세는 물론 우리가 그다음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이 걷어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도 걷고 부가가치세도 걷어요. 근데 용역이라는 거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 저기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통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겠죠?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관여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가세 그 대리납부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그 외국에서 어떤 라이선스를 도입해 가지고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라이선스에 대한 소비는 국내에서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과세를 하는데 그 외국에 있는 납세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람이 어, 자기가 자기한테 부가세를 걷어요. 그게 대리납부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 별로 이해하는 입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납부라는 말이 외국에 있는 그 라이선스를 지급한 용역을 프로바이드한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를 자기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대신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자기의 매일세금으로 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거의 몰라서 추징들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꿔놨냐면 부가시세 과세사업자는 자기가 대리납부를 하고 자기가 환급을 받으니까 똔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가시세 납세 의무가 없고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지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세사업자인 경우만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가시세가 문화예술처럼 창작 같은데 라이선스를 지급하게 되면 그 대리납부를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데 자기는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가시세 대리납부라는 거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한테만 있다. 꼭 그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뒤에 그 여기 가보시면 다시 부가세 비영리법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것이 있는데 크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40분 정도 되는데 8시 40분인데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제를 내준다고 하다가 과제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발표 준비만 잘 하세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그 12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 이 주문하실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날까? 투표 한번 해봅시다. 거기 채팅방에 학교에서 만나자 1번, 줌으로 하자 2번. 그러면 둘 다 좋습니다는 3번. 3번이요. 3번은 뭐야,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날 학교에서 만납시다. 좀 멀리서 오시는 분 불편하시겠지만. 다다음 주는 줌으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